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이제 바다는 단순한 수송로가 아니라 정보와 권력이 흐르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점이죠. KC넷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물론이죠. 한화와 현대가 주도해서 만든 세계 최초의 해양 감시 예측 통합망 말이죠. 사실 처음 들었을 땐 한국이 바다 데이터를 장악한다고 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 해군조차 이 시스템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 위성망과 항공 정찰에선 앞서 있지만 해류나 해저 음파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 선박 궤적 분석에서는 KC넷이 훨씬 빠릅니다. 기존의 패권국들이 하드파워로 바다를 지배했다면 한국은 데이터 파워로 바다를 장악한 셈이죠. 특히 흥미로운 건 이 시스템의 기원이 군사적 필요가 아니라 산업과 안보를 동시에 묶는 전략적 발상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LNG 운송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업적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센서망이 확대되면서 해상 교통, 기후, 그리고 군사 움직임까지 모두 감지 가능한 네트워크로 진화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식 전략의 정수 아닙니까? 필요해서 시작해 시스템으로 확장한다. 중국처럼 거대 예산으로 군사 인프라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민간과 국방이 융합된 현실적인 기술로 판을 뒤집는 방식이죠. 실제로 중국은 지금 KC넷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남중국해에 들어온 부표 수백 개를 깔았지만 인공지능 연결이 안 돼요. 데이터는 많아도 통합 분석이 안 되니 눈은 있는데 뇌가 없는 상태죠. 반면 KC넷은 해양 데이터의 흐름을 하나의 신경망처럼 연결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시스템은 단순 감시망이 아닙니다. 예측형 네트워크입니다. 해류, 기압, 음향, 열 신호를 조합해 3일 후 특정 해역에서 어떤 함정이 출몰할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미국도 이런 수준의 예측형 AI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KC넷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21세기의 해도 할도는 한국이 그린다. 19세기엔 영국이 바다 지도를 지배했고 20세기엔 미국이 항로를 통제했죠. 이제 21세기엔 한국이 데이터를 통해 바다를 그립니다. 정확히 짚으셨네요. 특히 부산에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감시선은 상징적입니다. 부산, 말레이 해협, 인도양, 수에즈, 지중해 세계 해상 교역의 70가 통과하는 길목이 모두 KC넷의 감시하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함대를 움직이든 그 흔적은 AI가 모두 기록합니다. 일본은 이런 현실이 특히 불편할 겁니다. 예전엔 일본이 소나 기술과 해양 탐사에서 우위를 가졌지만 지금은 한화의 양자 센서와 현대의 자율 드론이 그 시장을 잠식하고 있죠. 더구나 일본은 미국의 시스템에 의존하니 독자적 판단을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 자립도를 높였죠. 센서, 위성, AI 서버, 그리고 해양 통신망까지 all made in Korea. 이건 단순히 기술의 독립이 아니라 정보 주권의 확보입니다. 바다의 정보를 가진 자가 세계의 에너지와 무역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서울은 정확히 알고 있죠. KC넷의 내부 구조를 보면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 계층이 완벽하게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해수면, 수중, 그리고 궤도 위성 단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3중 감시 체계입니다. 하나가 주도한 수중음파 네트워크는 음향뿐 아니라 자기장과 미세 진동까지 감지합니다. 그 위에 떠있는 현대의 해양 드론들은 단순한 무인기라기보다 자율 해석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센서가 감지한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 주변 5km 반경의 물리적 변화를 예측하죠. 이 드론들은 인공지능 모듈 K 어비스 코어로 제어되며 위성과 바로 연결되어 전체 데이터 흐름에 합류합니다. 결국 이 시스템의 본질은 속도입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의미를 읽어내느냐가 승부죠. 미 해군의 트라이턴 네트워크가 탐지 후 분석까지 평균 1분 30초가 걸릴 때 KC넷은 단 8초. 그 차이가 전쟁에선 치명적입니다. 그 속도의 비밀은 SK 하이닉스가 개발한 HBM5 기반의 연산 메모리 덕분입니다.
기존 GPU 서버보다 4배 이상 빠른 데이터 흐름을 구현하면서 AI가 해류 패턴이나 열 변화를 즉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심 300m 아래서 미묘한 온도 상승이 감지되면 AI는 그것을 잠수함의 추진열 가능성으로 분류하죠. 이 정도면 사실상 인간의 눈보다 빠른 감각이죠. 게다가 센서망이 단순히 위치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음파와 전자파 간섭 패턴을 통해 함정의 국적까지 식별합니다. 미국의 위성보다 정밀한 해양 감시망이 존재한다는 말이 이제는 현실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글로벌 해양 정보를 독점한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들의 시스템은 군사 전용이라 폐쇄적입니다. 반면 한국의 KCNet은 민간 물류, 해양 기상, 국방 정보가 융합된 개방형 AI 구조입니다. 유연성과 확장성에서 비교가 안 되죠. 중국은 그 반대입니다. 감시 부표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지만 연결망이 느립니다. 베이더 위성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K세트의 절반에도 못 미치죠. 수백 개의 부표가 단절된 신호 속에 흩어져 있으니 정보의 바다라기보다 정보의 혼잡에 가깝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소나 기술로 자부했지만 지금은 센서만 있고 AI가 없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수집형, 한국의 것은 판단형입니다. 한화의 양자감지 시스템은 단 한 번의 데이터 수집으로 거리, 속도, 재질까지 동시에 판별하죠. 흥미로운 건 이런 고도화된 기술이 전시 상황뿐 아니라 평시에도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현대글로비스는 KC넷 데이터를 이용해 LNG 운항 항로를 자동 조정하고 폭풍이 오기 전에 경로를 바꿉니다. 연료비 절감률이 19까지 내려갔죠.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군사기술을 경제기술로 전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KC넷은 단순한 방어체계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기초 인프라예요. 바다를 지키는 동시에 돈을 버는 시스템, 이건 미국도 일본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자가 회복 능력을 가집니다. 폭풍으로 드론이 파손돼도 인근 장치가 자동으로 궤적을 재구성하고 통신 루트를 다시 엽니다. 일종의 해양 자가 면역 체계죠. 만약 적의 전자전 공격이 가해져도 네트워크는 스스로 새로운 주파수로 이동합니다. KC넷이 완성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술 그 자체보다 한국식 산업동맹의 구조에 있습니다. 한화, 현대, 삼성, LIG, 포스코 이 5거인이 하나로 움직였죠. 각자가 따로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을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엮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대중공업이 있죠. 원래 세계 최고의 조선소였던 현대가 이제는 단순한 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해양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자유랑에 들어온 모선, 수중통신 중계기지, 해상 감식이 올 현대의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자전 모듈과 결합하면서 군사와 민간의 구분이 사라졌죠. 포스코의 역할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북극의 혹한에서도 녹슬지 않는 합금, 바닷속 3000m 수압을 견디는 복합 소재. 그 덕분에 KC넷의 감시 범위는 동중국해를 넘어 북극 항로까지 확장됐습니다. 지금 북극 해역의 실시간 데이터는 미국도 아닌 서울의 서버를 거쳐 분석됩니다. 삼성이 제공한 KSAT-3 위성망도 빠질 수 없죠. 그건 단순히 영상을 찍는 위성이 아니라 해상 데이터의 실시간 리피터입니다. 부산에서 수에즈 운하까지 데이터 전송 손실률이 0.0003. 일본이 자랑하던 해저 케이블보다 안정적이죠. 사실상 바다 위의 광 케이블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건 이 거대 기업들이 과거엔 서로 경쟁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KC넷이 등장하면서 정부가 중심에서 이들을 묶었어요. 하나는 전자 AI, 현대는 구조물 드론, 삼성은 위성 클라우드, 포스코는 소재, LIG는 감지 센서. 이 모든 기술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 이건 오직 한국만이 구현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일본은 절대 이런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기업 간 벽이 너무 높고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죠. 중국은 반대로 모든 걸 국가가 통제에 창의성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 두 나라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조율력과 민간의 혁신력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한화와 현대가 보여준 것도 놀랍습니다. 군수산업과 조선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해양기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죠. 이제 전투함과 상선이 동일한 네트워크, 동일한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정보의 흐름이 단일화되니 대응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 구조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미 해군은 군용 네트워크와 민간 통신망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연동이 느리고 비용도 비쌉니다. 반면 한국은 통합과 실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KC넷의 핵심이자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납니다. 과거 군사기술은 비용만 들었지만 KC넷은 수익을 냅니다. LNG 운항 경로 최적화, 해상보험, 항로 예측 서비스 롤 데이터가 곧 돈이 됩니다. 안보와 산업이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 한국형 모델의 완성판이죠. 맞아요. 일본은 여전히 선박을 제조물로만 보지만 한국은 선박을 데이터 노드로 봅니다. 선박 한 척이 곧 하나의 서버, 하나의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개념이 KC넷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지금 세계 해양 공급망의 중심에 섰습니다. 원유, LNG, 철광석, 모든 해상 자원의 흐름이 한국의 데이터 서버를 거쳐갑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바다를 지배한다면 한국은 데이터로 바다를 통제하는 나라가 된 셈입니다. 지금 세계 해상 물류의 70가 통과하는 루트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말라카 해협, 인도양, 수에즈 운하를 지나 지중해로 이어지는 길이죠. 바로 이 구간 전체가 KC넷의 감시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바다의 데이터 제국이 완성된 겁니다. 맞아요. 과거엔 이 항로의 감시권이 미국과 영국 해군의 몫이었죠. 그들의 위성, 그들의 해적 케이블, 그들의 군사기지.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네트워크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부산의 해양 데이터 센터에서 수집된 정보가 인도양 중계위성으로 전달되고 다시 수에즈 부근의 한화 해상 중계기지로 흘러갑니다. 연결의 끝은 아예 나토 해역까지 미치죠. 흥미로운 건 이 네트워크가 군사적 감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KC넷은 국제선박 4만 척의 실시간 운항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연료 사용량, 항로, 화물 종류까지요.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경제적 지도, 즉 해양 버전의 구글 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의 강점입니다. 데이터를 안보와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활용하는 능력. 중국은 해양 데이터의 군사적 활용에만 집착하고 일본은 산업적 분석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냈죠. 그 결과 바다의 정보가 곧 외교 자산이 됐습니다. 실제로 인도양의 예를 보죠. KC넷이 설치된 이후 인도 해군이 한국의 데이터 피드를 직접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 위성보다 더 정밀하다고 평가하죠. 과거엔 미국에 의존했지만 이제 인도는 서울로부터 바다를 본다고 할 정도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지중해 동부 항로 감시를 한국에 위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너무 비싸고 일본의 것은 느리니까요. 반면 KC넷은 실시간 예측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48시간 전 폭풍과 해류 변화, 선박 교통 밀집도를 모두 계산해서 자동 경보를 보냅니다. 이런 기능 덕분에 해양 보험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형 데이터 기준이 국제보험료 산정의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된 거죠. 영국의 로이즈 로이트 S조차 KC 넷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힘입니다. 미국은 이 상황이 불편할 겁니다. 바다의 정보 주도권을 잃는다는 건 세계 무역의 지휘봉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항모전단을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즉시 KC넷이 감지하고 그 데이터가 서울로 전송됩니다. 함대가 보이기 전에 이미 정보로 포착되는 시대인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한때 동남아 해역 감시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KC넷을 선택해버렸어요. 이유는 단 하나, 정확성과 독립성입니다. 한국은 정치적 의도가 없고 데이터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KC넷의 중계선 중 일부가 민간 상선이라는 겁니다. 상선이 지나갈 때 자동으로 주변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클라우드에 업로드합니다. 즉, 한국의 선박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센서 허브인 셈입니다.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들여야 구축할 시스템을 한국은 상선 네트워크로 구현했어요. 이제 KC넷의 심장은 인공지능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단계로 진화했죠. 한국은 바다를 보는 눈뿐 아니라 바다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읽는 두뇌를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AI의 핵심은 바로 K-블루마인드, 하나시스템과 삼성전자,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해양 분석 인공지능은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함정의 항로, 해류의 미세한 온도 변화, 심지어 전자파의 주파수까지 분석해 전쟁이나 위기의 징후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실제로 지난해 K블루마인드는 중국 해군의 공호의 D형 구축함 세척이 상하이항을 출발한 뒤 어떤 항로를 택할지를 출항 72시간 전에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AI가 과거의 패턴, 기상 조건, 그리고 해류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였죠. 결국 그 예측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미 해군조차 놀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KC넷의 AI는 행동 인식 기반 예측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과거 군함의 속도, 정박 간격, 항로 곡선까지 학습해서 어떤 국가의 어떤 함정인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움직임조차 92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이런 기술을 실현하지 못했죠. 이게 바로 AI 전쟁의 본질이에요. 총이나 미사일보다 무서운 건 상대의 움직임을 미리 아는 것. 과거엔 첩보위성이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KC넷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바다 위의 모든 함정, 잠수함, 드론이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데이터로 분석됩니다. 미 해군은 여전히 정보 수집 후 분석 체계지만 KC넷은 실시간 판단형 구조입니다. 감지와 분석, 그리고 경보까지 모두 AI가 자동으로 수행하죠. 예를 들어 말라카 해협에서 비정상적인 항로를 가진 선박이 포착되면 AI가 바로 서울 국방지휘본부에 경보를 보냅니다. 인간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시스템이 반응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AI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엔 데이터 입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AI가 바다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턴을 만듭니다. 폭풍, 조류, 심지어 고래의 움직임까지 분석 대상이죠. 바다의 모든 생명과 현상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니 정보의 깊이가 다릅니다. 중국은 이런 걸 절대 구현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많지만 품질이 낮습니다. 각 지역의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고 AI는 중앙 집중식이라 반응이 느리죠. 반면 한국은 분산형 AI 구조입니다. 부산, 제주, 인도양, 수에즈, 지중해에 이르는 각각의 노드가 독립적으로 학습하고 판단합니다. 하나가 공격당해도 전체 시스템은 살아있죠. 그건 마치 인간의 뇌가 좌우로 나뉘어 있으면서도 하나의 의식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KC넷은 바다의 신경망이자 하나의 의식체죠. 한국이 만든 디지털 해양 생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화의 AI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세한 전자파 간섭을 감지했습니다. 그건 중국 해군의 새로운 스텔스 드론 실험이었죠. 그런데 KC넷은 기존 패턴과의 차이를 단 0.7초 만에 인식했습니다. 아직 그 드론이 본격적으로 비행을 시작하기 전이었죠. KC넷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해군의 작전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함대 중심의 전력 배치였다면 이제는 데이터 중심의 네트워크 작전으로 진화했죠. 말하자면
해군이 하나의 거대한 AI 생명체로 재탄생한 겁니다. 맞아요. 이전에는 작전 명령이 본부에서 각 함정으로 내려가는 반방향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각 함정과 드론, 이성, 잠수함이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AI가 전체 작전 방향을 자동으로 조율합니다. 현장의 판단이 곧 본부의 판단이 되는 시스템이죠. 이건 기존 미 해군조차 아직 구축하지 못한 구조입니다. 특히 핵심은 K-오션 커맨드 그리드, 즉 해상 통합 지휘망입니다. KC넷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함정의 전술 행동이 실시간으로 재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적 함정의 전파 교란이 발생하면 그 즉시 다른 지역의 드론들이 자동으로 대체 감시를 수행합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네트워크가 먼저 반응하는 거죠. 이 구조는 전투 효율성뿐 아니라 생존성에서도 혁신적이에요. 과거엔 함정 하나가 피격되면 정보가 단절됐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주변 자산을 연결해 정보 공백을 메웁니다. 해군의 각 함정이 노드로 존재하는 겁니다. 한국 해군은 더 이상 함대가 아니라 움직이는 데이터망이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전술적 진화가 아니라 패권 개념의 전환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항모전단 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고 일본은 방어형 작전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이미 함대보다 데이터가 우위라는 새로운 교리를 현실화했습니다. 데이터가 곧 무기인 시대, 그것을 가장 빨리 이해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실제 훈련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지난해 제주 남방에서 열린 시 펠컨 실험훈련에서 KDX-3 구축함, KSS-3 잠수함, KF-21 전투기, 그리고 KC넷이 동시에 연결됐습니다. 인간이 조종하지 않았는데도 AI가 목표 탐지 후 자동으로 공격 모의를 수행했습니다. 정확도 98.6, 미군의 합동훈련 기록보다 높았어요. 미 해군 관계자들이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CEC 협동교전 능력 시스템보다 KC-4의 반응 속도가 2.3배 빨랐으니까요. 심지어 한국 해군은 전파 방해가 걸려도 작전 효율을 유지했습니다. 그건 바로 네트워크의 자가 복원 기능 덕분이죠. 또 하나 주목할 건 인간과 AI의 협동 구조입니다. 한국 해군은 AI가 모든 걸 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AI 제한, 인간 판단, AI 실행의 3단계 체계를 도입했죠. 덕분에 통제력은 유지하면서도 반응 속도는 극대화됐습니다. AI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죠. 이런 균형은 일본이나 중국은 절대 못 만듭니다. 일본은 전통적 계급 체계가 강해서 현장 판단이 느리고 중국은 중앙 집중식이라 AI의 자율성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주적 체계 안에서 AI의 능동성을 활용할 줄 아는 나라예요. 결국 시스템보다 문화가 앞섰던 겁니다. KC넷 덕분에 해군의 작전 반경도 3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기존엔 통신 범위 때문에 1000km 이상 떨어진 함정 간 실시간 교신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위성 드론 수중 통신망이 연결돼 전 세계 어디서든 작전이 가능합니다. 부산에서 지중해까지 명령 지연은 단 0.9초, 사실상 동시입니다. 이제 바다의 전쟁은 총성도, 미사일의 불빛도 없습니다. 대신 신호가 오가고 데이터가 충돌하죠. KC-4이 등장한 이후 해양 패권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맞아요. 과거엔 함대가 움직이면 전쟁이었고 항모가 정박하면 평화였죠. 하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흐르면 그게 곧 전쟁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물리적인 함정 숫자를 늘리지만 한국은 신호 하나로 상대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전략의 언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전쟁의 핵심 무기는 레이더나 미사일이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 침식. 예를 들어 KC넷은 상대국의 해양 통신 주파수를 자동으로 스캔해 그 안에서 패턴의 이상을 감지합니다. 특정 함대가 움직이기 전에 그들의 내부 신호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KC넷은 이미 공격 의도를 예측합니다. 상대가 출항하기도 전에 이미 전투는 끝난 셈이죠. 중국이 여기에 가장 크게 당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해양정보전이라 불리는 전자교란 실험을 진행했는데 KC넷이 그 신호를 역추적해버렸어요. 베이징은 분명 감시망을 은폐했다고 생각했지만 AI는 단 0.5초 만에 그 위장 패턴을 풀었습니다. 지금 중국 해군은 사실상 KC넷의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있는 셈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통신 암호 체계는 한때 세계 최고라 불렸지만 KC넷의 AI가 최근 실시간으로 변조 주파수를 추적하면서 그 보안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의 K스펙트러 AI는 1만 개의 통신 신호 중 불과 3개의 차이만으로 특정 함정의 통신을 식별할 수 있거든요. 일본이 이걸 막기 위해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을 도입했지만 이미 AI는 그 구조를 학습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이 이 모든 걸 비공격적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겁니다. 총 한 방 안 쏘고도 상대를 무력화시키죠.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예곡시키거나 때로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전략을 흔듭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함대가 훈련 중일 때 KC넷은 일부러 그 데이터를 노출시켜 혼란을 유발했어요. 상대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심리전이죠. 이런 작전은 실제 무력 충돌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전쟁은 피하면서도 지배는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KC넷의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보의 주도권을 쥔 전략 무기입니다. 미국조차 이런 비가시적 전쟁 능력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방어용 사이버전 개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양방향 데이터전 체계를 가지고 있죠. KC넷은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적의 데이터를 읽습니다. 상대가 숨는 순간 바로 노출되는 아이러니. 이게 한국형 전자전의 철학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KC넷이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재배치 기능을 가진다는 겁니다. 적이 자신의 통신 신호를 감추려 하면 KC넷은 주변 신호를 일부러 증폭시켜 데이터 해석을 교란시킵니다. 즉, 적의 눈을 가리면서 동시에 우리 쪽 감시망은 유지되는 거죠. 마치 안개를 뿌리되 그 안에서도 한국만 시야를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KC넷이 전면 가동되자마자 가장 먼저 긴장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다의 정보 흐름을 독점해온 나라였는데 이제 그 정보가 서울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워싱턴은 즉시 퍼시픽 시그널 이니셔티브라는 대응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름만 보면 거창했지만 실상은 KC넷을 따라잡기 위한 긴급 모방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들은 일본과 손을 잡고 동북아 해역에 독자적인 감시망을 구축하려 했죠. 미 해군의 인공위성 네트워크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센서망을 연결해서 한국의 데이터망을 우회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기술이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일본의 감지 장비는 여전히 데이터 처리형이고 미국은 그걸 통합할 소프트웨어가 없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속도와 정밀도에서 KC넷을 따라잡을 수 없었죠. 더 심각한 건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군 중심 사고를 버리지 못했어요. KC넷처럼 민간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통합하려면 유연한 법체계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든 걸 군사기밀로 묶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업, 대학, 군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죠. 그 개방성이 바로 속도의 원천입니다. 일본은 방향조차 잘못 잡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센서 수를 늘리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착각했죠. 센서 1000개를 추가 설치했지만 분석 시스템이 구식이라 전체 데이터의 70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K 딥웨이브 AI는 5분 안에 처리하는 정보를 일본은 2시간 걸려도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데이터가 아니라 단순한 잡음만 쌓이는 셈이죠. 미국은 이 실패의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국이 데이터를 독점한다. 동맹 간 공유가 불투명하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한국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미국의 항로 예측 시스템 일부는 한국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 노골적이에요. 언론까지 나서서 한국의 해양 데이터 편중은 지역 안정을 해친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서버 30가 K신의 데이터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신들이 비판하는 시스템에 의존하는 꼴이죠. 그건 결국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시대의 패권은 소유가 아니라 통합에 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를 통합했고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통제하려 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패권의 균열을 낳았죠. 중국은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KC넷을 직접 해킹하려 했습니다. 3개월 동안 5,000회 이상 사이버 공격이 감행됐지만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죠. 한화의 AI 방어망은 공격 자체를 학습 데이터로 변환의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공격이 곧 훈련이 된 셈이에요. 미국도 이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기존엔 공격이 방어를 무너뜨렸지만 이제는 공격이 오히려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건 기술 철학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데이터를 흐름으로 이해하고 미국은 여전히 데이터를 소유물로 봅니다. 그래서 대응이 느립니다. 미국과 일본이 흔들리는 사이 예상 밖의 연대가 형성됐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된 새로운 해양 데이터 동맹, 바로 K-메러타임 얼라이언스입니다. 여기에 인도와 폴란드가 합류했죠. 한반도에서 발원한 바다의 네트워크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로 잇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다들 의아했죠. 왜 인도와 폴란드일까? 하지만 논리를 보면 명확합니다. 인도는 인도양의 관문이고 폴란드는 유럽의 내륙 물류 허브입니다. 하나는 남쪽의 바다를, 다른 하나는 북쪽의 육로를 장악하죠. 한국은 이 둘을 연결해봐 이 실크로드의 데이터 버전을 만든 겁니다. 이 협력의 핵심은 기술 공유가 아니라 정보 동맹입니다. 한국은 KC넷의 일부 감시 권한을 인도 해군과 폴란드 국방부에 개방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국 해역의 실시간 데이터를 한국의 AI 서버에 제공하죠. 그 결과 한국의 데이터 지도는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포괄하게 됐습니다. 특히 인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도양은 전 세계 해상 무역의 60가 통과하는 구간이죠. 과거엔 중국이 스트링 오브 펄즈 전략으로 이 지역을 감시하려 했지만 인도는 한국의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KC넷은 무력적 통제가 아니라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인도 해군은 2025년부터 자국의 감시 부표와 KC넷을 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K-어비스코어 AI가 인도의 데이터 포맷을 그대로 이해하고 예측까지 수행합니다. 그 덕분에 인도는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이전보다 10배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중국은 여기에 격렬히 반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도 흥미롭습니다. 유럽의 내륙 국가인 폴란드는 해양 국가가 아니었지만 발트해를 거점으로 한 KC넷 유러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폴란드 해군이 사용하는 주요 감시 데이터 70가 한국의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FA-50 전투기로 군사적 협력을 맺었죠. 그런데 이제는 바다까지 연결된 겁니다. 육상이 공중이 해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정보 체계로 묶이는 셈이죠.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통합동맹, 무기보다 데이터로 이어지는 새로운 전략 구조입니다. 이 새로운 동맹은 미국에게는 예기치 못한 도전이 됐습니다. 워싱턴은 인도가 여전히 미국 쪽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뉴델리는 한국의 기술력과 독립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명령하지 않고 공유한다는 태도로 접근했으니까요. 이건 미국식 패권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폴란드의 선택은 유럽 내에서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던 유럽 방산 질서 속에서 폴란드는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이며 동유럽 중심의 데이터 안보 체계를 구축했어요. KC넷이 단순한 아시아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서양 태평양을 잇는 전략 네트워크로 진화한 겁니다.
중국은 여기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인도양에서의 정보 우위를 잃고 폴란드 경로를 통해 자국 북부 항로까지 노출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중국의 북극 탐사선이 움직일 때만 KC넷 유럽의 데이터를 감지합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데이터판 나토라고 부르며 비난했지만 그 말 자체가 현실을 인정한 셈이죠. 지금 세계 경제의 동맥은 바다 위를 흐릅니다. 석유, LNG, 희토류, 식량 모든 전략 자원이 바다를 통해 이동하죠. 그런데 이 모든 에너지 루트의 70가 지금 한국의 KC넷 안에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 패권의 심장이 서울에서 뛴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 에너지 흐름을 관리하기 시작했죠. 하나의 감시 부표와 현대의 드론이 실시간으로 선박의 항로, 연료 잔량, 심지어 선박의 엔진 열신호까지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가 KC넷의 AI 클라우드로 전송되죠. 한국은 이제 단순히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바다 위의 에너지 흐름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구조의 핵심이 바로 포스코 에너지 그리드링입니다. 포스코가 구축한 이 시스템은 LNG 수송선, 해상 파이프라인, 해양 발전소, 그리고 부유식 저장 시설을 하나의 데이터 네트워크로 묶었어요. 바다의 에너지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 거죠.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은 글로벌 천연가스 공급의 변동을 세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봄 중동에서 발생한 항로 혼잡 사태를 기억하시죠? 다른 나라들은 사태를 인지하기까지 12시간이 걸렸지만 KC넷은 15분 만에 이상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대글로비스가 LNG 선박 항로를 재조정했고 한국은 단 한 척의 지연도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48시간 이상 물류가 마비됐죠. KC넷이 단순한 감시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제 데이터는 곧 연료입니다. 한국은 데이터를 통해 석유의 흐름을 예측하고 LNG의 가격을 안정시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다 위에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심지어 KC넷은 선박의 연료 효율까지 계산합니다. AI가 파도, 바람, 수온을 분석해 최적 항로를 제시하니까 연료비 절감률이 평균 20에 달합니다. 세계 각국의 선박이 한국의 알고리즘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전 세계 해운사의 데이터 공급자가 된 셈이에요. 흥미로운 건 이 시스템이 단순히 민간 물류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자원 통제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KC넷은 특정 해역의 석유 유조선 움직임, 러시아 북극 항로의 가스선 운항 패턴까지 추적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데이터로 국제 안보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어요. 미국은 그 부분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물리적 군사기지로 에너지 항로를 지키려 하지만 한국은 데이터로 항로를 통제하죠. 미국 항모가 중동에 도착하기 전 KC넷은 이미 그 지역의 연료 흐름을 조절합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일본도 LNG 시장에서 한국에 완전히 종속됐습니다. 한때 세계 1위 LNG 수입국이던 일본은 지금 한국의 예측 시스템 없이는 조달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포스코의 데이터 없이는 공급 시점을 맞출 수 없고 현대의 항로 시스템 없이는 운반 효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일본은 이제 스스로의 해양 물류를 관리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에너지 네트워크를 외교의 도구로 바꾸고 있습니다. KC넷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에게 해양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동 산유국에는 선박 AI 최적화 기술을 수출합니다. 경제와 안보, 외교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구조예요. 이런 다층적 시스템은 미국조차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KC넷이 바다를 감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에너지 루트를 통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모이는 곳, 바로 K-메러타임 클라우드, 즉 바다의 기억이라 불리는 거대한 AI 클라우드 시스템이죠. 맞아요. 하나 시스템과 삼성 클라우드가 공동 개발한 이 시스템은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기억하고 이해하고
심지어 판단하는 두뇌입니다. KC넷에서 수집된 모든 신호, 음파, 기류, 온도, 교신, 항적 이 여기로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해양뇌를 형성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분석하는 정보의 양은 매일 70페타바이트, 즉 미 해군 전체 데이터 처리량의 3배에 달합니다. 놀라운 건 그 데이터의 활용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부산 앞바다의 미세한 수온 변화가 인도양의 해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것이 석유 운반선의 항로에 어떤 파급을 줄지를 K-메러타임 클라우드가 스스로 계산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규모의 연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건 단순히 빅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건 해양 기억 체계, 즉 바다가 스스로를 이해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이제 바다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바다가 스스로를 학습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DARPA조차 아직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K-메러타임 클라우드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죠. 노르웨이의 해양연구소, 캐나다의 북극 관측단, 심지어 유럽우주국 ESA까지 협력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데이터 제공자가 아닙니다. 모든 정보의 해석과 표준화는 반드시 서울의 AI 코어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이건 과거 미국이 GPS로 세계를 통제하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단지 GPS가 위치를 지배했다면 KC넷은 시간과 패턴을 지배하죠. 흥미로운 건 이 클라우드의 구조입니다. 단일 서버가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 퍼져 있는 1200개의 노드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부산, 제주, 스리랑카, 아덴, 수에즈, 나폴리까지 각 노드가 데이터를 나눠 저장하고 동시에 계산을 수행합니다. 적이 한 곳을 공격해도 시스템 전체는 절대 멈추지 않죠. 그야말로 바다 위의 분산형 두뇌입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 구조입니다. 그들은 중앙집중형 데이터 체계라 공격 한 번이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지만 한국은 그 반대예요. 하나의 노드가 쓰러져도 다른 노드가 즉시 복원합니다. 그 복원 속도는 단 0.8초. 전자전 공격이 아무 의미가 없죠. 일본은 이미 이 분야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들의 해양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수동 입력 중심이에요. 한국은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패턴을 갱신하고 예측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그 격차는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문명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가 이제 민간 공유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KC넷의 일부를 개방해 상선과 어선, 해양연구소가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간 선박이 항해 중 KC넷의 예측 정보를 받아 기상 위험을 피하고 연료를 절감하죠. 한국은 데이터로 세계 해운의 안전을 지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군사력보다 데이터 신뢰가 국가 브랜드가 된 거예요. KC넷이 세계 바다의 신경망이 되자 당연히 그곳을 노리는 공격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총도 잠수함도 없습니다. 대신 데이터와 코드가 무기죠. 지금 바다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싸움은 바로 사이버 해전, 그리고 그 전선의 최전방에는 한국의 K-실드 머린이 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K-실드 머리는 하나 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AI 자가 방어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KC넷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침입을 탐지하는 동시에 즉시 대응까지 수행하죠. 일반적인 방화벽처럼 단순히 막는 게 아니라 공격 패턴을 분석해 학습합니다. 공격이 올수록 방어가 더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건 기존 미국식 사이버 방어 개념과 완전히 다르죠. 미 해군의 시스템은 침입이 발생하면 인간이 개입해 차단해야 하지만 K-실드 머리는 0.3초 내에 AI가 자체 판단을 내립니다. 심지어 공격이 끝나기도 전에 반격 코드를 생성해 상대 서버를 추적합니다. 말하자면 자율적 전자 생명체예요. 실제 사례가 있죠. 2026년 2월 중국 해군 사나이 해커 조직 세도 코렐이 인도양 KC넷 노드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화의 AI 모듈을 역추출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K-실드 머리는 그들의 코드를 역으로 흡수했습니다.
공격 코드가 그대로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로 변환됐죠. 중국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다 오히려 한국의 AI를 강화시킨 셈입니다. 그 사건 이후 미국 사이버사령부조차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격을 방어가 아니라 자원으로 흡수한 첫 사례라며 보고서를 냈죠. 한국의 K실드 머리는 공격을 먹고 자라는 AI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방어와 공격이 분리되지 않고 순환하는 구조. 그게 한국식 사이버전 개념입니다. 일본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네트워크는 여전히 인간 중심의 감시체계라 대응 속도가 느립니다. 중국이 하루에 3,000회 이상 탐색 공격을 시도하지만 일본은 그중 70을 인식조차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공격 로그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AI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 5초 이내에 대응 시나리오를 생성하죠. 흥미로운 건 K실드 머리의 방어 알고리즘이 인간의 면역 체계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AI는 침입을 감지하면 전체 시스템을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감염 구역만 분리하고 그 안에서 자가 치료를 수행해 복원합니다. 마치 상처가 나도 몸 전체가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K씨넷은 한 번도 정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운영 철학의 차이예요. 미국과 일본은 차단을 우선시하지만 한국은 지속을 우선합니다. 멈추지 않는 시스템. 이건 전쟁 중에도 경제, 물류, 정보망이 동시에 살아있다는 뜻이죠. 한국은 방어와 동시에 성장하는 국가가 된 겁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바이러스형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K씨넷 내부에 위장된 데이터 패킷을 흘려보내 AI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K실드 머리는 그 패턴을 감지하자마자 AI 신경망을 재구성했습니다. 공격의 흔적을 스스로 기억 삭제하고 새로운 판단 체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두뇌에서도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K씨넷이 바다의 눈이라면 그 눈이 비추지 않는 어둠 속에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만든 K-어비스 플리트, 바다의 그림자 전력입니다. 이건 단순한 잠수함 함대가 아닙니다. 바다의 깊은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할 땐 침묵 속에서 전장을 통제하는 AI 잠수함 네트워크죠. K-어비스는 한화, 현대, 그리고 LI진엑스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잠수함 개념과 완전히 다르죠. 사람 없이 작동하고 명령 없이 판단하며 K씨넷의 하위 신경망처럼 움직입니다. 즉, 바다 아래의 자율의식 체계입니다. 이 잠수체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바다의 감각기관이에요. 깊이 7,000m의 수압에서도 버틸 수 있고 스스로 위치를 바꿔 네트워크 공백을 메웁니다. 흥미로운 건 K-어비스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존재는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 재원은 철저히 비밀로 묶여 있죠. 다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각 함체는 30m급이며 인간의 명령 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K씨넷의 AI로부터 임무 방향성만 전송받고 세부 결정은 현장에서 스스로 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K-어비스가 단순히 무인 잠수함이 아니라 AI 데이터 링 시스템, 즉 인공지능 기반 판단 네트워크를 탑재했기 때문이에요. 각 함체는 자신의 센서 데이터뿐 아니라 인근 K씨넷 드론의 신호, 위성 신호까지 종합해 행동을 결정합니다. 바다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동료 함체와 즉시 협업하죠. 이건 사실상 인간의 지휘관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 전투망이에요. 미국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상했지만 기술의 깊이가 다릅니다. 미 해군의 고스트 섬은 여전히 통신 지연 때문에 완전 자율 운용이 어렵죠. 반면 한국의 K-어비스는 K씨넷의 초저주파 데이터 채널을 통해 실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 밑에서도 지연이 없습니다. 이건 바닷속에서조차 서울의 명령이 1초 안에 닿는 시스템입니다. 일본은 이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아직도 유인 잠수함 중심이에요. 그들의 자동화 시스템은 기계적이고 단선적이죠. 반면 한국의 K-어비스는 생물적 네트워크를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각 함체가 심해 생물처럼 스스로 생존하고
이동하고 상호작용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의 발전이 아니라 해양 생태학을 흉내낸 기술 혁명이에요. 하나의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K-어비스의 핵심은 유령 모드 팬텀 모드입니다. 이 모드가 활성화되면 AI는 전자파 방출을 완전히 차단하고 주변의 자기장을 이용해 탐지를 피합니다. 심지어 중국이 자랑하는 양자 소나조차 이 함체를 잡아내지 못했어요. 바다의 그림자.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7년 3월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벌였을 때 K-시넷은 그 움직임을 완벽히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의 일부는 K-어비스에서 올라온 것이었죠. 즉, 한국의 잠수 AI가 이미 중국 해역 근처에 접근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그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전쟁의 새로운 형태예요. K-시넷이 세계의 눈이 되고 K-어비스가 그 그림자가 되자 바다는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바다는 거대한 네트워크 그 자체로 진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제2의 인터넷, 오션 웹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육지의 정보망이라면 K-시넷이 구축한 오션앱은 바다의 정보망입니다. 전 세계 해상통신, 선박 데이터, 해류 흐름, 심해 자원, 그리고 기후 변동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인류 문명 구조의 대전환입니다. 한국은 그 전환의 설계자죠. 이 네트워크는 하이퍼링 오션 프로토콜이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초저지연 해양 통신 프로토콜인데 기존 위성 인터넷보다 4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위성, 드론, 부표, 잠수체가 하나의 주소 체계로 연결되어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마치 바다가 스스로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바다 위에서도 모든 선박이 하나의 노드로 작동합니다. 선박이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데이터 중계기이자 분석기지가 된 거죠. 부산항을 출발한 한국 선박이 수에즈를 지나 유럽으로 갈 때 그 경로 전체가 K-시넷의 데이터 클라우드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단순히 항해 데이터가 아니라 지구의 실시간 해양 지도로 재탄생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 구조를 모방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통합 철학입니다. 한국은 군, 산업, 과학, 에너지를 하나의 데이터 언어로 묶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민간과 군이 분리돼 있고 일본은 법적 제약 때문에 데이터 공유가 제한되어 있죠. 결국 초연결 시대를 이해한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실제로 지금 오션앱은 42개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상선, 유럽의 어선, 북극 탐사선까지 모두 한국의 데이터 포맷을 기반으로 통신하죠. 한국의 블루코드는 이미 국제해양통신 표준으로 채택됐고 국제해사기구 IMO는 2030년부터 K-시넷의 프로토콜을 글로벌 기본 포맷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즉, 앞으로 바다 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2의 인터넷의 완성입니다. 과거 첫 번째 인터넷이 미국의 ARPANET에서 시작됐다면 두 번째 인터넷은 한국의 K시넷에서 시작된 셈이죠. 한국은 이제 바다의 데이터 주권을 넘어서 지구의 정보 인프라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네트워크가 단순히 데이터 통신용이 아니라 기후, 재난, 해양 생태계 관리까지 수행한다는 겁니다. AI가 전 세계 바다의 수온, 염도, 해류를 분석해 폭풍과 쓰나미를 사전에 경고하죠. 한국이 바다의 재난을 48시간 전에 예측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하자 수만 명의 인명이 구조됐습니다. 한마디로 K-시넷은 전쟁을 막는 기술이자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바다를 자원 경쟁의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시망은 폐쇄적이고 데이터를 독점하려 합니다. 그 결과 협력은 단절되고 기술은 느려졌죠. 일본 역시 국제 협력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독자 규격을 고집하다가 결국 세계 해양 통신 시장에서 퇴출됐어요. 이제 K시넷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축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감시하던 시스템은 이제 지구를 이해하는 두뇌로 진화했죠. 이건 과학의 진보를 넘어 인간이 바다와 공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KC넷이 등장했을 때 많은 나라는 그걸 단순한 해상 감시망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시스템은 군사, 경제, 기후, 문화, 심지어 외교까지 통합한 지구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데이터는 한국의 서버를 통해 조정되고 한국의 AI는 인류의 바다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때 세계의 정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한국이 이어받았습니다. 미국이 육지의 질서를 세웠다면 한국은 바다의 질서를 세운 셈입니다. 하나의 AI, 현대의 드론, 삼성의 반도체, 그리고 포스코의 데이터 인프라, 이 네 축이 연결되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KC넷 문명이에요.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따라잡으려 하지만 이미 방향이 다릅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제의 수단으로 삼았지만 한국은 협력의 도구로 삼았죠. 그래서 한국의 기술은 세계로 확산되었고 그들의 기술은 벽 속에 갇혔습니다. KC넷의 개방형 구조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연장선이에요. 정보를 나누되 통제하지 않는 힘. 지금 유엔 해양기구는 한국의 KC넷을 기반으로 한지구 해양 운영 표준 글로벌 오션 거버넌스 프로토콜을 공식 채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표준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기준이 한국식으로 전환되는 사건이에요. 한국의 언어, 한국의 데이터 형식, 한국의 윤리가 지구의 해양 운영 규칙이 됩니다. KC넷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지배하지 않고 연결한다. 이건 서구의 패권주의나 동양의 폐쇄주의 모두를 넘어선 제3의 길입니다. 한국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음에도 다른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열었죠. 그 결과 기술은 권력이 아니라 신뢰의 언어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KC넷의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구의 변화 패턴을 예측합니다. 해류의 흐름, 극지의 빙하 움직임, 대륙간 탄소 배출까지 통합 분석해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죠. 이건 마치 지구가 스스로 의식을 갖고 있는 듯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언어가 한국의 알고리즘이라니 얼마나 상징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한국은 기술로 문명을 이끌지만 철학으로 세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K시넷은 단순히 데이터망이 아니라 인류가 자연과 다시 대화하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지금 세계의 해양학자들은 한국이 인간과 바다의 관계를 재정의했다고 말합니다. 바다를 정복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이해하고 공존하는 시대로 전환됐습니다. 과거 미국의 인터넷은 인간 사회를 연결했지만 분열도 낳았죠. 반면 한국의 오션웹은 인간과 자연을 연결했습니다. AI가 해류를 읽고 기후를 예측하며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건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진정한 방향이에요. 한국은 기술의 윤리적 중심이자 인류 문명의 조율자로 자리 잡았습니다.